주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정 선생님은 뭐 저기 프랑스에서 공부를 하셨죠? 네. 예. 근데 뭐 하고 많은 나라 중에 왜 하필이면 프랑스에 가서 그 공부를 하셨나요? 제가 유학 갔던 해가 1997년이었는데요. 97년? 예, 외환위기 터지기 직전에 아, 97년 여름에 갔는데 그 이제 99년에 유로화가 도입될 계획이어서 유로화 도입 이후에 프랑스 유럽 경제가 이게 좀 새롭게 확 살아난다, 부활한다. 네. 그러면 그 전까지 조금 미국 경제에 가려져 있던 유럽 경제 모델의 어떤 강점이 살아날 거다. 그래서 새롭게 변화하는 유럽에 대해서 배우고 그것을 돌아와서 거기에 대한 어떤 시사점을 좀 제공해 주고 싶다. 아, 그게 우리나라에서 이 발생한 IMF 그 경제 외환위기, 경제위기 사태의 해법을 찾으러 유럽으로 공부를 하러 가셨다 이런 얘기네요. 그렇진 않지요. 왜냐면 97년 여름에 제가 갔고요. 아, IMF는 90. 그러면 그 전에는 왜 그런 생각하셨어요? 프랑스. 많은 이제 그 같이 공부하던 많은 동료나 선배들이 대부분 미국으로 유학을 많이 갔었고, 예. 그래서 해외에 유학 가서 배워온다는 건 좋다고 생각했지만 다들 미국으로 가니까 예. 저는 좀 차별성을 가지시고. 예, 새로운 시각, 그게 예. 얼마나 성공적인지는 모르지만 예. 그렇게 하자. 그리고 마침 그때가 말씀드렸듯이 유로 도입을 앞둔 시점이었기 때문에 유럽에서 큰 변화가 발생할 거다. 그래서 유럽 전문가가 돼서 들어서 기여하자. 그런 생각을 갔었죠. 미국보다는 학비가 또 적게 들지 않습니까? 네. 그것도 동기 중에 하나 아니었어요? 예, 프랑스가 유럽이 많이 그런 편인데요. 예. 이제 그 등록금이 있긴 한데 당시에는 뭐 연간 한 10만 원, 20만 원 진짜 등록비 정도였기 때문에 예. 생활비만 자기가 감당할 수 있으면 갈 수 있는 그리고 좀 쉽게 떠날 수 있는. 저도 80년대에 저기 독일 유학을 갔었는데 뭐 장르 비슷한 그런 그 동기가 있었습니다만 그 등록금이 없더라고요. 등록금이 없고 이 사회보험을 이제 들은 증명서 그 다음에 학생회비 2개만 내면은 돼요. 그래서 아주 싸게 이렇게 공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로 독일은 뭐 철학이 강하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지만 원래 프랑스는 정치학이나 이런 게 강하다고 많이 외교 이런 게. 근데 경제학을 프랑스 쪽에 가서. 그 프랑스가 가기 전에 한국에서 프랑스 경제학 조류에 대한 좀 소개가 붐이 있었어요 당시에. 네. 또 유럽으로 프랑스로 공부하러 떠나는 것이 유럽을 연구하고 싶다 이런 것도 있었지만 그 바로 1990년대에 한국 사회가 여러 이제 베를린 장벽 무너지고 그렇게 하면서 맞아요. 90년대 초에 그 프랑스 철학자들이 뭐 굉장히 유행했죠. 그러면서 그때 경제학에서도 좀 그 전까지 뭐 막스주의나 이런 것들을 벗어나서 조절 이론이라고 하는 것이 소개가 됐었어요. 그 조절 이론이라고 하는 것이 프랑스 경제학자들이 어떤 제3의 이론, 그러니까 신자유주의적 신고전파 이론도 아니고 막스주의적 이론도 아니고 좀 이 제3의 이론, 그래서 조절 이론이라는 것이 한국에 몇 번 소개가 되고 그래서 그런 것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도 프랑스로 가는 것이 또 그런 것을 배울 수 있겠다. 우리나라에서도 조절 이론이라고 뭐 조절 학파라고 그래요? 조절 이론이라고 하고 학파는 학파라고 하고. 우리나라도 여러분들이 계시는 거 봤는데 저도 잘 모르거든요. 이게 조절 이론이라는 게 뭔가요? 그 핵심이 뭐 누가 뭘 조절하는 건가요? 그게 그 막스주의에 따르면 저도 완전히 막스주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제 전국의 자본주의는 뭐 멸망하게 되어 있다. 여러 가지 기본적인 내재적 모순에 따라서 법칙론적이죠. 근데 실제로 자본주의 역사를 보니까 멸망하지 않고 몇 번의 위기가 왔는데 자꾸 이게 살아나더라. 그래서 뭔가 이 자본주의를 살아나게 하는 이 조절 메커니즘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오히려 그 조절 메커니즘을 잘 활용해서 어떤 무너지기 전까지는 잘 살아보자.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그걸 또 관리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네. 뭐 경제 위기를 이제 국가가 나서서 뭐 관리한다, 위기 관리. 근데 위기를 조절한다 이런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조절이라는 것이 그 원래 프랑스 용어는 헤빌라시옹인데요. 네. 이거를 우리나라 말로 레골라시옹? 레귤레이션인데 영어의 레귤레이션하고 헷갈리면 좀 안 되는데 영어의 레귤레이션은 규제라는 뜻이 강한 반면에 프랑스의 동일한 그렇습니다. 단어지만 형태는 동일하지만 헤귤라시옹을 한다면 저희가 생각하는 조절 이상의 약간 다른 의미가 있어서 국가가 관리한다라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 국가가 관리하는 건 단지 국가 차원인데요. 조절 이론에서는 그 사회의 여러 가지 제도들이 독일에서도 많이 하는, 유럽에서 많이 하는 경제학 방식이지만 제도가요? 제도. 세력들이. 제도들이. 그래서 물론 이제 그 제도 안에는 세력들이 있게 마련인데요. 예를 들어 R&D 제도, 교육 제도, 노동시장 제도, 노동제도, 금융제도, 기업제도, 정부 부문 제도, 대외 개방 제도. 유럽은 아무래도 시장보다는 일단 제도들의 역할이 강하니까 그런 제도들이 네, 서로 어떻게 조절 능동적으로 뭐 움직여서 어떤 그 뭐 위기 사태에 대해서 개입해서 영향을 미친다 이런 건가요? 제도가 개입하기는 어렵겠지만요. 어떤 제도의 형태에 따라서 그 제도 하에서 활동하는 경제 주체들이 어떤 경제 위기에 대응하는 방식은 다를 테니까요. 예를 들어 제도 중에 하나가 이제 복지 제도가 있을 텐데요. 어떤 복지 제도 하에서 경제의 침체가 왔을 때 더 잘 그것을 이길 수 있느냐 이런 분석들이 가능한 거죠. 그 뭐 혹시 뭐 조절 이론에 대해서 좀 쉽게 이렇게 잘 알 수 있을래요? 뭐 어떤 뭐 학자의 어떤 책을 읽어야 되는데 뭐 이런 있습니까? 프랑스의 유명한 조절 이론 대표적인 학자가 그 미셸 아글리에타예요. 한국에도 아는 사람들한테는 잘 알려진 것 같은데요. 네. 저도 여러분 이렇게 저희 동료들하고 같이 책을 번역한 것이 있고요. 네. 최근에 이제 그 부하이에도 대표적인 조절 이론가인데요. 최근에 저희가 그 교과서적인 책을 조절 이론이라고 하는 책을 번역했는데 가능하시면 요즘에 많이 좀 사서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그 본론으로 들어가서 저희 그 사회민주주의 정책 연구회에서 물론 이제 그 협동조합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정 교수님을 이제 이렇게 특별히 모신 이유는 사회 복지에 필요한 재정을 어떻게 확보하실 것인가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큰 이슈고 쟁점이고 지금 뭐 박근혜 정부의 경우도 그것 때문에 굉장히 골머리를 많이 썩는 걸로 보이고 또 이런 이제 뭐 사건도 발생하고 그러는데 이 분야에서 이제 뭐 우리나라에서 아주 흔치 않은 그런 그 전문가로 알려져 있고 그래서 모셨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뭐 잘 아시겠지만은 지금 이제 우리 나라의 이제 복지가 좀 뭐 어느 정도 돼 있긴 하지만 미흡하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이제 많이 확장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의견 조금씩 단계적으로 해나가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선생님이 보시기에는 뭐 사회복지를 우리나라에서 어느 정도까지 더 확대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그 사회복지, 그러니까 복지 규모를 뭐 민간에서 하는 복지도 있겠지만 우선은 국가에서 하는 복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이것은 사실은 어떤 이론에 따라서 모형에 따라서 어느 정도 복지를 확대하면 좋다. 현재 우리나라 복지 수준이 뭐 GDP 9%인데 이것을 GDP 15%까지 늘리는 것이 좋다. 이런 것을 모형에 따라서 찾아낼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경제학자들이나 이제 학자들은 그런 것을 좋아하거든요. 어떤 객관적인, 과학적인 수치에 따라서 설명 변수 이렇게 집어넣으면 특히 경제학자들이 그런 편인데 복지 이 문제에 있어서는 그런 것 모형을 만들어내기 어렵기 때문에
사실 많은 경제학자들이 이 문제를 그냥 복지학에서, 사회학에서, 사회복지계에서 하는 거라고 이렇게 밀어놓기 때문에 이 중요한 문제가 경제학에서 다뤄주지 않는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저희들이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이라고 하는 거는 다른 이제 OECD 국가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런 기준인 것 같고요. 거기에 따른 그러면 좀 아까 GDP의 몇 %라고 하셨죠? 9%? 제가 현재 그것도 현재 한 9% 정도 하고 있다. 근데 그 9%가 이제 민간 부문에서 정부에서 그 복지 지출 빼고 그 말하자면 이제 국가의 이 정부의 예산 중에 그 복지 관련 지출 그 비용이 그렇다 이런 말씀이죠. 그걸 계산하면 9% 정도 된다. 근데 그러면 이게 얼마인가요? GDP가 얼마고 GDP도 이게 해마다 국가가 지불하는 이제 그 복지 비용이 얼마인지 대개 2014년 올해 예산안에서 이제 얘기하는 복지 지출액은 한 107조 원 되는 것으로 107조 원이요? 107조 원이요. GDP 규모가 글쎄요 정확하게는 해마다 달라지니까 외우지 못합니다만 1100조, 1200조 원 정도 1100조 1200조 원 그 사이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한 107조라고 하면 10% 좀 못 되는 것이죠. 근데 약간 좀 주의하셔야 될 건요. 여기서 이제 복지에 포함되는 것이 그 고용, 보건, 복지, 그러니까 복지부에서 하는 거하고 노동고용부에서 쓰는 돈하고 그다음에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쓰는 돈하고 우리가 지금은 노동고용부인가요? 뭐죠? 고용노동부인가요? 고용노동부? 하도 이렇게 왔다리 갔다 정부가 바뀔 때마다 이게 바뀌어서 저는 아예 포기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복지, 보건, 그다음에 고용 요 세 분야에 쓰는 거를 그냥 합쳐서 교육이나 이런 것들은 빠지고요. 교육이나 이런 것들은 따로 빠지고 세 분야에 합쳐서 107조 정도 된다고. 물론 이제 나라마다 그게 다르겠죠. 복지에 이제 포함하는 범위를 아까 이제 교육 얘기를 하셨지만은 저는 이제 교육도 복지에 들어간다고 보지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복지의 개념을 협소하게 잡을 수도 있고 좀 넓게 잡을 수도 있고 그죠? 그런 게 나라마다 또 차이도 있을 것 같네요, 그죠? 네. 저 아까 처음에 질문하셨던 거에 제가 좀 길게 그러면 이제 OECD 국가 평균 수준이 15%라고 그러셨나요? OECD 국가 평균 수준은 그거보다는 더 많은 편입니다. 한 17%, 18% 복지에 지출하는. 그러면 이제 연간 이 경제 총 생산 랭킹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그거보다 높잖아요. 랭킹은 그죠? 국민 총생산액으로 치면은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나요? 높다고 하긴 어렵고요. 12위 정도. 12위 정도인데 그럼 복지 비용을 정부가 지출하는 액수를 보면은 몇 등 정도 되죠? 한참 미치죠. 거의 꼴찌에 가깝다고 봐요. 꼴찌에. 그러니까 그 OECD 국가가 지금 33개 이것도 33개국 정도 된다라고 한다면 그 중에 멕시코하고 한국이 거의 밑에서 1, 2위를 다투는 걸로 알고 있고요. 꼴찌가 아름다운 건가요? 네, 그런 건 아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 중에 국가 규모를 말씀하셨는데요. 이 GDP에서 복지를 어느 정도 지출하느냐에서는 국가 규모도 중요하겠지만 이제 경제 발전 수준이 어떠하냐 그렇기 때문에 이제 1인당 GDP 수준하고 그다음에 고령화 수준이 어떠하냐 이제 요것을 이제 중요하게 많이 보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1인당 GDP 수준과 그다음에 고령화 수준을 감안해서 봤을 때도 되게 낮은 수준이다. 그렇게. 근데 지금 좋은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은 우리나라의 이제 경제력 수준에 걸맞는 어울리는 수준의 이제 이 복지 지출 그 정도만큼의 복지 국가를 이제 목표로 해서 가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면은 뭡니까
그 복지 재정을 추가로 해서 많이 조달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뭐 대충 2배만 올린다고 해도 그러면 얼추 비슷할 것 같은데요, 그죠? 예. 30등에서 5등 정도로 올리려면 지금 이제 얼마입니까? 9% 내는 거를 뭐 한참 더 올려서 한 2배 정도 뭐 하면 20% 가까이 예, 한 16%, 17%. 네, 그 정도까지 올려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엄청나게 많은 또 이 재정이 필요한데 그 재정을 우리 정부 예산으로 감당을 할 수 있나요? 말씀을 바로 드리기 직전에 이팔무 선생님께서 상당히 직관적으로 잘 수치를 제시하셨는데요. 예를 들어서 복지 지출을 현재 2배 수준 한 GDP 20% 가까이 하면 어떻겠느냐 말씀하셨는데요. 그게 이제 한국에서 우리나라에서 많은 복지로 확대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학자나 뭐 이런 운동가들이나 네. 많은 사람들이 제시하는 그 목표 수준하고 좀 비슷해요. 신광영 교수는 그래도 20%는 넘어야 복지국가 아니냐 이런 얘기도 그렇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물론 그게 이제 지금부터 뭐 5년 안에 도달할 수 있는 거냐, 10년 안에 도달할 수 있는 거냐. 사실은 이제 네, 상당히 그렇죠. 보수적인 재정학자들도 뭐라고 하냐면은 OECD 평균 수준의 복지 수준까지 가야 한다라고 하지만 보통 그 도달 연도를 2030년으로 보거든요. 네. 사실 근데 지금 박근혜 정부는 어느 수준까지 이렇게 복지 확대하겠다는 건가요? 박근혜 정부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대선 축소하려는 건 아니죠. 축소는 할 수 없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단순하게 뭐 GDP 대비 정부 지출을 지금 아까 9%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걸로 얘기하면 9%보다도 더 높이려고 하는 건가요? 우리 여기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세금을 안 올린다 그랬으니까 아니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예, 세금을 안 올린다고 했으니까 못 올린다 이런 부분도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복지 지출이 지금 현재 무엇으로 이루어졌냐 보면요, 건강보험이 사실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네. 건강보험이 107조 중에서 한 38조 원 정도가 건강보험. 근데 그건 민간이 내는 거 아닌가요? 아니 그것도 그러니까 민간이다 아니다. 민간이 하는 건강보험은 그냥 각자가 생명보험이나 의료보험을 드는 걸 얘기하는 거고, 사회보험료를 내는 사회보험료가 것도 그러면 아까 맞습니다. 거기에 몇 조요? 107조 거기에 들어가는 네,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의료보험, 그것도 건강보험 헷갈리기 쉽네요. 예. 그것도 민간으로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사회보험 그 이외에 뭐 국가 이게 조세를 걷어서 하는 거 다 포함하는 것이, 왜냐하면 국가에서 예산안을 결정할 때 일반 회계, 특별 회계, 기금 예산을 다 하거든요. 근데 방금 말씀하신 사회보장이라고 하는 것이 다 기금을 통해서 처리가 되는 거여서 그게 다 국가 예산 심사에서 다 처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다 포함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107조에서 한 38조가 건강보험이고 거의 한 20조가 국민연금이고, 그다음에 그래서 많은 부분이 사회보장인데요. 요거는 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한번 일단 법에서 딱 이 정도 하기로 했다라고 하면 되돌리기가 어려운. 그러면은 세금으로 이거 충당하는 것의 비율은 107조 중에 아주 적은 모양이죠. 3분의 1? 그 정도밖에 안 되나요? 제가 정확히 계산을 연금이니 의료보험이니 이게 큰 비중을 차지하니까. 예, 그래서 공공계 사회 서비스 보통 이제 복지에 세 개의 분야가 있다고 하잖아요. 사회보장, 아니 사회보험, 그다음에 사회복지 서비스, 그다음에 공공부조. 공공부조는 이제 저소득층의 생계 보조 이런 건데요. 공공부조하고 사회 서비스 합쳐서 거의 한 38조 뭐 이 정도인 것 같은데요. 요 정도를 이렇게 그러니까 대충 이렇게 자르면은 한 3분의 1 조금 넘는 수준. 그렇다고 볼 수 있죠. 그런 민간에 훨씬 더 많이 의존하는 거예요. 사보험 얘기가 아니고 저는 아직도 이제 머릿속에 이렇게 들어오는데 사회보험을 통해서 이 복지 문제를 이제 해결하는 부분이 정부가 세금을 통해서 해결하는 거의 2배, 이렇게 2대1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그 두 가지는 근본적으로 좀 같다고 네. 보시는 게. 근데 이제 아까 그 얘기 마저 해주시죠. 박근혜 정부는 그 어느 정도로 이걸 향상시킬 계획? 그래서 그 법정 그러한 것들은 이제 법에 정해져 있는 그러한 것들을 의무지출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의무지출은 이제 줄이기가 어렵습니다. 네. 그러니까는 그런 부분을 줄이기가 어려운데 그 외에 이제 재량적으로 지출한 부분이 좀 있어요. 법에는 딱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네. 정부가 이제 마음대로 좀 늘렸다 줄였다. 근데 그 대선 공약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복지 공약들을 했는데요. 박근혜 정부가? 예, 네. 이건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그것을 이제 지난 5월달에 이렇게 향후 5년 동안에 이렇게 실행하겠다라고 해서 공약 가계부를 썼는데 네. 거기에 따르면은 향후 5년 동안에 한 80조 원 정도의 복지를 확대하겠다. 네. 뭐 80조에서 100조, 그러니까 어떤 것을 복지에 포함시킬 거냐 말 거냐. 예, 그것을 5년으로 나누면 해마다 한 20조 원을 더 하는 셈이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하면서 동시에 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네. 기존에 지출하던 것을 줄이겠다라고 했어요. 기존에 지출하던 네. 것을 줄이는 것 중에 복지도 포함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자 하는 복지를 늘리기 위해서 현 정부가 기존에 하던 복지를 어느 정도 줄여서 대체하겠다는 거거든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는 전체 이제 그 총액을 늘린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렇죠. 매년 20조 원을 늘리는 거는 새롭게 하는 이쪽에서 빼다가 일로 넣고 분명히 있습니다. 이러는 거군요. 예, 왜냐면 이런 공약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걸 위해서 재원을 이렇게 마련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재원 마련하겠습니다의 중요한 것이 바로 기존의 지출을 줄이겠습니다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왜냐면은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새롭게 증세를 하는 부분은 얼마 안 돼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기존 지출을 줄여서 하는 거거든요. 그 기존 지출에는 분명히 복지 지출도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뭐 해마다 뭐 평균적으로 20조 원을 하겠습니다라고 했지만 이 20조 원 중에서 어느 정도가 기존 것을 대체하는 것인지는 이건 사실은 근데 구체적인 내용을 얘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뭐 대충 뭐 한 5조 원 정도 아니면 이건 제 그냥 저의 생각이니까 이것이 뭐 어떤 그 특정한 소스에 의해서 낸 건 아니다. 그러니까 20조 원보다 훨씬 적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기껏 해봤자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이제 상상할 수 있는 거는 이제 기초연금 보통 이제 4대 몇 가지 이렇게 무상 보유 그다음에 기초연금 뭐 이런 것들 얘기했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합쳐봤자 10조 원, 뭐 연간 10조 원, 15조 원 이 정도 하는 것이다라고 본다면 현재 우리나라의 GDP가 1,200조 가까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1%, 2% 정도의 복지를 하겠다는 수준에 불과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GDP 9% 수준에서 한 18%나 20% 수준으로 가야 되는데 박근혜 정부는 해마다 이것을 1% 늘리겠다가 아니라 평균적으로 그냥 1%씩 올리겠다기 때문에 전 기간을 걸쳐서 그냥 겨우 한 많으면 1%, 아니 많으면 2%, 적으면 한 1%, 1, 2%. 그러면은 아주 이제 단순하게 얘기를 하면은 지금 GDP 대비 그 복지 비용이 9% 정도 되는데 박근혜 정부는 10% 정도로 1% 더 올린다는 얘기인가요? 그 정도나 그 정도 아니 그건 저는 이제 GDP 대비로 말씀드린 거니까 100 뭐 그럴 수 있겠네요. 100한 7조에서 그런데 이제 그 1% 정도를 더 올리기 위해서 하는 이제 그 추가로 필요한 그 재정 조달 방법을 다른 예산에서 이제 복지 쪽으로 예산을 돌리고 또 비용을 지출을 절감을 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또 다른 면에서 보면은 이게 박근혜 후보가 대선 시절에 세금 안 올리면서 복지를 확대하겠다 이러지 않았나요? 그렇죠. 그죠? 그럼 공약을 충실히 이행한다 이런 면에서 보면은 그렇게 문제 삼을 건 없는 거 아니나요? 국민들은 근데 그렇게 생각을 못했죠. 국민들은 저 같은 더 많이 이 복지 뭔가 묘수가 있을 거다. 향상 그렇죠. 시켰으면 했다는 거죠. 기존에 뭐 이렇게 막박 줄이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국민들 같은 경우에 당시 이제 박근혜
후보가 뭐 했냐면은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서 엄청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 뭐 지하경제 규모가 뭐 몇 거대하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제 비과세 그러니까 증세 아닌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재원을 마련해서 복지를 하겠다.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물론 이제 낭비성 있는 지출은 줄이겠다라는 말도 했지만 국민들 같은 경우에 어떤 기존의 복지 지출을 줄여서 그 돈을 가지고 새로운 복지를 한다라던가 이런 생각은 저는 못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말이죠, 우리 뭐 조사 연구 나온 걸 보면은 우리나라 지하경제 규모가 GDP의 뭐 4분의 1 안팎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그러면은 그게 한 계산을 해보면은 대충 한 25조 원 이렇게 될 거란 말이죠. 정확하진 않겠지만 GDP의 4분의 1이면 네. GDP가 120조 정도 된다면 네. 훨씬 몇백 조 되는 셈이죠. 30조 아니면 그럼 300조 정도 돼야지 4분의 1인 것이죠. GDP가 얼마라고 했어요? 1200조예요. 1200조. 예, 어마어마하고. 그러면 제가 이 개수에 얻어서 나중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근데 그리고 얼마야? 300조. 만약에 그게 300 4분의 1이라고 조다. 하는 게 맞다면요. 네. 근데 그거는 제가 여러 번 그 경제하는 분한테 네. 물어봐도 예. 되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은 4분의 1이었는데 뭐 요새는 뭐 3분의 1 수준으로 더 늘었다 이런 얘기하는 분도 있고, 그분도 아담 스미스를 아주 지지하는 경제학을 하신 분인데, 그래서 뭐 그러면은 이제 그 얘기를 돌아가서 그 정도 그 중에 뭐 10%만 세원으로 하면은 그것도 충분히 박근혜 정부가 계획하는 복지 예산 확보에 충분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보세요? 이게 지하경제가 양성화 잘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하경제 양성화라는 것이 애매모호한 부분도 있어서요. 예를 들어서 뭐 예전에 우리가 과외하고 학생 때 과외를 하고 돈을 받는데 거기에 세금 안 내잖아요. 그런 것도 지하경제고, 뭐 매춘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도 다 지하경제고, 그러니까 지하경제 범위를 룸사롱에서 뇌물 주는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것도 이거는 거의 범죄에 속하는 건데요. 기업이 정치자금 대우 이런 거.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 지하경제를 양성화하는 방안을 지금까지 알고 있었는데 안 했다면 그것도 문제인 셈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와서 지하경제라고 하는 것은 항상 존재하는 것인데 이것을 특별히 이 양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이게 적절한 세수 확충 방안이 될 텐데 그러한 방안 없이 지하경제 규모가 이 정도니까 이 정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저는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이제 박근혜 정부가 그래서 이제 작년에 아니 올해 총가요 통과시킨 게 이제 그 FIU법 금융 정보를 국세청이 지금보다도 훨씬 더 쉽게 금융거래 정보를 가져갈 수 있는 법을 통과시켜서 그걸 통과시키면 이 탈세되는 것을 크게 잡을 수 있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사실은 올해 상반기에 국세청이 그걸 통해서 얼만큼 탈세를 잡았는가 이렇게 해보면은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1.8조 원 정도 됐다라고 하고, 이 탈세를 잡기 위해서 무리하게 세무조사를 함에 따라서 소송에 많이 걸려서 소송에 걸리기도 하는데 국세청이 과거에는 그 패소율이 한 26% 정도 됐다고 하는데 지금은 한 46% 정도가 된대요. 그러니까 무리하게 세무조사를 강행하고 그다음에 이제 지하경제 양성화도 해마다 6조 원 정도 탈세를 잡아야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그가 반 정도도 못한 것 같고,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그 지하경제 양성화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뭔가 정의롭고 그런 것 같지만 실제로는 어렵다. 그렇게 지금까지 생각을 했는데요. 그래서 뭐 상당히 긍정적이 아니냐. 왜냐하면은 이 음성적으로 거래하는 거, 세금 안 내고 이렇게 하는 것이 뭐 어떤 종류의 것이든 간에 뭐 어떻게 보면
탈세 아니냐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 그래서 거슬러 올라가면 뭐 김영삼 대통령이 금융실명제를 한 거라든지, 김대중 대통령이 신용카드로 이제 거래하게 만드는 제도를 도입한 거라든지, 이런 것도 전부 그 관련이 될 것 같아요. 지하경제 양성화, 그런 표현은 안 썼지만. 근데 정세현 교수는 별로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뭐 신뢰를 못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별로 좋은 정책이 아니라고 보시는 건가요? 아니 저도 그 이게 복지 재정 확보를 위한 선생님의 의견에 동의하는 건데요. 네. 제가도 말씀드렸듯이 뭔가 뚜렷한 방안을 제시하면서 그걸 통해서 지하경제 양성화를 하겠다라고 하면 그건 말이 된다. 근데 금융실명제를 통해서 지하경제를 양성화해서 탈세를 잡겠다, 말이 된다. 부동산 실명제를 통해서 하겠다, 말이 된다. 그 다음에 노무현 정부 때 했던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뭐죠? 과표 현실을 한 것이거든요. 그 전까지만 해도 다들 집값을 다운계약서 쓰고 낮춰서 써서 네. 탈세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과표를 현실화했잖아요. 그 과표 현실화가 다른 게 아니라 탈세를 잡는 거에 또 하나의 방안이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근데 박근혜 정부 같은 경우에는 그런 뚜렷한 무엇을 하겠다가 없이 그냥 지하경제를 양성화하겠다. 그래서 뭐 했던 얘기가 복지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세금 안 올리면서. 근데 지하경제 양성화를 어떻게 할 것이냐를 얘기를 했었어야 된다는 얘기죠. 네. 그러면 이제 그 얘기는 그 정도 하시고, 그러면은 그 복지 재정 확보를 위한 이제 이 방안이 뭐 세금을 올리는 방법, 그래서 이제 뭐 사회복지세를 신설을 한다든지, 우리 교육세처럼 간접세로 설치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별도로 한다든지, 그런 방법이 있겠고, 그거는 이제 세금을 적정하게 올리는 방법이고, 또 이제 뭐 사회보험료를 또 인상하는 방법,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이제 꼭 불효불급한 이 지출을, 정부 지출을 줄이고, 그것을 이제 복지 예산으로 돌리는 이런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어떤 방법이 필요하다고? 세수 중대를 하기 위해서는 방금 말씀하신 항상 세 가지 얘기를 많이 하는 탈세를 줄이는 거, 네. 새로운 세원을 확보하는 거, 네. 그다음에 그 불효불급한 지출을 줄이는 거. 네. 그래서 물론 세 가지 부분에서 다 노력이 기울여져야 하는데요. 제가 잘 맞힌 거네. 예, 네. 잘 맞추셨어요. 근데 이제 탈세와 관련해서는 지하경제 양성화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조금 더 추가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왜 의지가 없어 보인다라고 하냐면은 네. 지금 현재로서 가장 가능한 탈세를 막기 위한 방안은 제가 봤을 때 역외 탈세를 막는 것이라고 보거든요. 네. 국내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한계에 도달했다, 할 만큼 많이 하고 있다. 물론 관련되는 관유과세 제도 등등등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만, 그간 신용카드 제도가 확대되면서 상당히 거래라는 것이 노출이 됐어요. 네. 근데 이제 중요하게 이제 안 잡히는 것이 그간 이제 해외에 도피된 그러한 자산이나 소득에 대한 적절한 것들인데요. 그러니까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이제 시민단체가 최근에 아주 강력한 역외탈세 방지 법안을 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근데 그 새누리당 정부 같은 경우에는 입장이 뭐냐면 그 역외탈세를 하고 있는 것이 확실해지면 엄정하게 엄청난 벌금을 때리겠다. 근데 문제는 어떻게 역외탈세를 하고 있는지를 찾아내겠다라고 하는 그 방안이 없어요. 시민단체에서 그런 방안을 제시했거든요. 근데 그것이 통과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에 따라서 저는 지하경제 양성화가 실현 가능할지 안 가능할지 결정된다고 보는데요. 아직까지 정부로서는 거기에 대해서 별다른 어떤 그 적극적인 입장이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다음에 세 번째 그 불효불급한 지출을 줄인다. 이 부분은 그 어떻게 볼 수 있냐면요. 우리나라 그 정부 지출 규모 자체를 그 OECD 국가들하고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 정부 지출 정부 규모 자체가 크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다른 데서 빼서 이것을 복지에 쓸 만큼 다른 곳이 여력이 있느냐? 재정이 풍부하지 못하다. 예,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것을 어떻게 잘 쓸 것이냐? 그거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물론 그 다음에 이제 국방 예산. 그러면 결국은 이제 국방 예산 같은 것들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과도하게 지출하고 있으니까 그것은 줄여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옛날에는
우리나라 그 정부 재정의 한 3분의 1 정도가 국방비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었는데 요즘도 비슷한가요? 아니면 그 좀 정도는 줄었나요? 아닙니다. 그 정도는 아니에요. 아닙니다. 예. 그래서 뭐 어느 그 복지학과 교수도 그러고 또 뭐 경제학과 교수도 뭐 농담인지 진담인지 모르겠는데 국방비를 많이 줄여가지고 예. 그게 덩어리가 크니까 예. 그걸 복지 예산으로 돌리면은 좋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그것도 뭐 그럴듯하다. 우리가 최근에 무슨 뭐 저 정부가 그 미국에서 이제 이 비행기를 그 사오고 그럴 때 비행기 한 대 값이 어마어마하게 예. 비싸더라고요. 예. 그 국방비가 2014년 예산에 따르면 한 35조 8조 원이기 때문에요. 예. 전체 예산의 한 10%를 정도 차지하니까 적은 규모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복지 예산이 복지 예산이 106조 정도 되면 107조가 아니라 뭐 절대적 수치야 뭐. 그렇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뭐 당면한 이 동아시아 현실에서 봐서는 국방 예산을 줄인다는 건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예. 그 OECD 국가들 중에서 국방 관련한 예산이 적은 국가들이 이제 서유럽 국가들인데요. 서유럽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그 집단 안보 체제, 뭐 나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서로 좀 억제되는 부분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동아시아는 아직까지 평화 체제가 구축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국방 예산을 줄여서 뭐 복제 쓰자 이거는 씨알도 안 맥힐 좀 과정에서 얘기한다면 당분간은 그게 그 아주 중요한 게 그러니까 저도 그래서 좀 시야가 트인 것 같은데 우리나라 그 정부의 재정 규모 자체가 OECD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는 굉장히 작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뭐 이쪽으로 예산 돌리고 이래봐야 뭐 크게 이렇게 큰 돈이 아니다 이제 그런 말씀이라서 그러면은 결국은 그럼 뭐 여기서 빼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그 재정 소스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결국은 보험료를 올리든지 뭐 세금을 올리든지 그 방법밖에 없는 거네요. 네,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우리나라 조세 부담률 수준도 낮은 편이고요. 어느 정도나 되죠? 우리나라 OECD 조세 부담률이 국가들하고 비교를 하면 자료가 있는데요. 예. 우리나라 조세 부담률이 순수하게 이제 조세만 내는 것이 한 19%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거기다 사회보장까지 뭐의 19%? GDP에 항상 GDP. GDP 사회보장까지 합치면 한 25% 정도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잠시만요. 그 OECD OECD 여기 있네요. 한국이 우리가 2009년 기준으로 조세 부담률이 뭐 19.7%. 그다음에 그런데 이제 OECD 같은 경우가 한 5% 포인트 정도 높아서 24.6% 정도 되고요. 평균이요? 예. 그다음에 조세에다가 사회보장 기여금을 더한 것을 국민부담이라고 하거든요. 국민부담 같은 경우에는 한국이 25.5%이고 OECD가 평균이 33.8%입니다. 그러니까 한 8% 포인트 정도 많은 거죠. 그러면은 그 조세 부담률을 그러니까 뭐 한 5% 정도 더 늘릴 여지도 있고, 그다음에 사회보장 같은 경우에는 한 3% 정도 더 늘릴 여지가 있다라고 보는 것이. 그러면 뭐 이것도 아까처럼 이 뭐 랭킹으로도 매길 수 있나요? 조세 부담률이 뭐 OECD 국가 중에 아까 멕시코하고 비슷한가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꼴찌에서 1, 2등.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예, 정확하게 이렇게 해본 적은 없지만 거의. 그러면은 결국은 그 뭐 정선생님 그 말씀을 종합을 해보면 뭐 이 세금을 당연히 올려야 되겠네요. 그래야 뭐 복지할 돈도 있고 생기고. 그렇죠. 네. 왜냐면 뭐 저희 다른 지출 줄여서 사람들이 국민들이 항상 정부가 계속해서 돈 흥청망청 쓰고 있다 그런 예로 많이 듣는 것이 보도블록 매 해마다 새로 깐다. 그것만 줄여도 얼마나 하겠네 이런 얘기 많이. 그렇죠. 연말에 특히 그렇죠. 남은 예산 다 쓰느라고. 그거 이제 뭐 남은 예산 좀 쓰느라고 그런 거고요. 그런 걸 안 쓰는 방안을 생각해야 되겠지만 보도블록 안 깐다고 해서 그 돈 가지고
뭐 기초연금 주거나 무상보육하거나 반값 등록금하거나 절대 그럴 수준이 못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절약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절약만으로 뭐 할 수 있다 이런 거는 기본적인 이제 토대가 중요하다 이거죠. 근데 그럼 세금을 뭐 일률적으로 그냥 다 이렇게 올리는 건가요? 뭐 그런 경우에도 어떻게 이제 하는 게 좋아요? 아까 제가 뭐 사회복지세 따로 신설을 한다든지 뭐 이런 방법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해서 저 세금을 올리자? 이제 사회복지세를 한다라고 하면 이제 이름이야 이제 사회복지세 이외에 뭐 사회통합세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좀 칠 수 있는데 행복세. 예. 그거는 그거는 국민 이제 행복세. 예, 목적세를 만드는 거거든요. 네. 목적세. 그래서 그것을 거두면 그것을 복지에만 쓰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고서 걷는 거고요. 네. 근데 문제는 이제 복지세를 어떻게 설계하느냐. 이것을 재산 크기에, 재산 규모에 따라서 부과하느냐, 네. 아니면 법인의 이윤에 부과하느냐, 네. 아니면 소비에 부과하느냐, 네. 아니면 소득 수준에 부과하느냐. 네. 결국에는 이 복지세라고 하는 행복세라고 네. 하는 목적세를 도입해도 네. 이것을 어떤 형태로 부과하느냐에 따라서는 어. 결국에는 소득세냐, 법인세냐, 네. 재산세냐, 네. 소비세냐 이런 기본 것들에 대한 정선생님은 어떤 생각하세요? 현재 우리나라의 조세 구조로 봐서는 네. 소득세가 가장 첫 번째 중요한 네. 이 복지재원의 마련의 수단이 되어야 된다. 왜 그렇죠?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보면 이것도 역시 OECD 국가들하고 비교해 보면 네. OECD 국가들이 GDP 한 9% 정도 소득세를 걷고 있는데 한국은 한 3.4% 네. 이 정도로 걷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조세 부담률이 낮기 때문에 생각을 해보시면 아까 이제 OECD 평균적으로 평균이 조세 수입이 25%고 네. 한국이 한 24.6%고 한국이 한 20 몇 %였죠? 19.7%였으면 조세 거두는 부분에 있어서 한 5%포인트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네. 그것이 거의 대부분 소득세에서 나고 있는 거예요. 네. 다른 것들은 평균에서 약간씩 차이가 있지만 크게 차이는 없어요. 예를 들어 이제 부가가치세 같은 게 소비세 같은 경우에도 좀 적기 때문에 더 거둘 여력은 있지만 이 소득세만큼 그렇게 큰 차이가 없거든요. 네. 가장 뚜렷하게 우리가 적게 걷고 있는 부분이 소득세인데 네. 그것이 문제가 되는 거는 소득세라고 하는 것이 누진세이기 때문에 이것이 약한 것이 조세 정의에 상당히 조세 정의를 훼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면 소득세에서 이제 주로 걷는 게 제일 합당하다 OECD에 비춰볼 때. 그런데 우리는 이제 누진세제를 적용하고 있죠 우리도. 뭐 모든 나라가 소득세는 누진세제를 적용하고 근데 이제 누진율이 너무 이제 미미하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누진율 이 소득세 구조라고 하는 것도 상당히 이제 복잡한데요. 네. 이제 이 누진세 구조라고 하는 게 저소득층에게 낮은 소득, 고소득층에게 낮은 세율, 네. 고소득층에게 높은 세율 이렇게 부과를 네.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또 문제는 이게 과표 구간이 또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지거든요. 네. 이게 이제 너무 넓게 잡혀버리면 네. 소득이 많은 사람들도 낮은 소득세를 낼 수도 네. 있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고, 예.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고,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고, 예. 여러 가지가 가능. 예. 근데 이제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올라가면 상당히 유진적이고 좋은 구조다 또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네. 요것의 한정은 뭐냐면 이 소득세라고 하는 것이 이제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높은 세율이 부과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맨 위에 있는 사람도 이 밑에 부분에 대한 소득세를 요 낮은 세율을 적용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기면 분명히 낮은 소득이 적은 사람들한테 유리하지만 요것은 또 소득이 많은 사람들한테도 유리한 구조이기도 하고요. 누진세제도 복잡합니다. 굉장히 복잡한데요. 상당히 쉽지 않고 좀 복잡한. 그러니까 이제 소득의 그 총액에 붙이는 세율을 뭐 이렇게 점점 그 크기에 따라서 높이는 게 아니고 뭐 초과하면은 그렇죠. 누진세를 붙인다요. 뭘 초과할 때 초과시. 과표 구간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과표 구간이 뭐 1,200만 원까지는 지금 세금을 안 매기고 그다음에 2,400만 원까지가 6%인가 되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내 소득이 8천만 원이라고 해도 1,200만 원까지는 나 저도 소득을 안 내요. 그다음에 1,200만 원부터 2,400만 원까지는 그럼 구간을 더 잘게 나눠야 된다는 거예요?
그 구조를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가 국가마다 상당히 다르거든요. 네. 근데 사실은 미국 같은 경우가 이제 저희 한국과 미국과 일본이 좀 비슷한 편이고요. 근데 이제 단지 다른 점은 미국 같은 경우에도 최고 구간이 과표 기준 소득이 좀 낮은 편이고 우리는 지금 현재 3억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이제 너무 높은 편이어서 과표 구간만 밑으로 좀 당겨서 내려도 예를 들어 지금 3억 이상이 38%로 돼 있거든요. 네. 지난번에 그 이명박 정부 말기에 이제 조정이 있어서 그 과표 구간을 1억 5천만 원으로 내린다고 하면은 1억 5천만 원에서 3억 사이에 있는 계층이 지금보다는 훨씬 세금을 많이 내는 구조로 바꿀 수도 있어요. 조정을 여러 가지 그러니까 저소득층에게 그 영향을 안 미치면서 네. 고소득층의 그 유효세율을 높이는 그런 조정 방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네. 과표를 조정하는 방안으로도 가능하다. 네. 근데 또 한쪽으로는 그 사회보험료를 올리는 방법이 또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사회보험료는 우리 뭐 누진제가 아니죠? 누진제. 사회보험료는 누진제가 아니죠. 네. 사회보험료는 자기 누구나 똑같이 몇 퍼센트라고 딱 규정이 돼 있죠. 그래서 네. 그렇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제 세금을 어, 이제 올리는 방법도 있고 예. 지금 그 중에 이제 그 근로소득세, 뭐 사업소득세 이런 소득세 거기에 이제 누진율을 좀 더 높이고 조정하자 이제 이런 게 하나 방안이고 다른 하나는 이 사회보험료를 이제 또 올리는. 그래서 생각을 해보시면요, 사회보험도 이제 저희가 지금 이제 4개, 5개, 지금 5개죠. 그래서 하나가 뭐 중요한 게 이제 결국에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이거든요. 네. 이제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이게 누진세는 아니라고 알고 있어요. 여기 이제 자기가 그 회사에서 반, 자기가 반 내서 그다음에 소득 규모에 따라서 몇 퍼센트 딱 내는 것이잖아요. 네. 요거는 상당히 누진적이지 않은 국민연금은 누진적이지 않은 그런 세금 그러니까 보장 아니, 근데 꼭 누진적이다 이것만 얘기하지 마시고 아까도 그 뭐 세금 그렇게 하나만 했지만 더 절대적인 그 세율 자체를 다 평균적으로 다 올리는 이런 것도 있잖아요. 보험료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주의해야 될 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올린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소득세 구조가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이제 전체적으로 올린다라고 하면 모든 계층에게 동일한 부담을 주는 거거든요. 모든 계층에게 네. 현재보다도 동일한 이 무게의 부담을 주는 건데 네. 그것이 정의로운가 정의롭지 못한가 이제 그런 문제도 결정해야 되고 네. 사회보험료 말씀을 잠깐 드리기 전에 그것을 비교해 보면 그래서 이 법정인 누진세율 구조 자체보다는 각 계층이 어느 정도 실제로 자기 소득에 비해서 내고 있는가라고 하는 유효세율 개념이 중요합니다. 네. 유효세율. 네. 그것을 계산을 해보면 우리나라의 저소득층은 다른 OECD 국가의 저소득층보다 많이 내고 있고 고소득층은 더 적게 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문제를 그러니까 해결하기 위해서 누진율이 낮다. 이제 이런 그렇죠. 유효세율의 누진율이 낮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조정하기 위해서 소득세를 조금 더 누진적으로 하면서 단순히 누진적으로만 할 뿐 아니라 조금 더 세금을 더 많이 걷는 방향으로 네. 많이 걷으면서 누진적으로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쉬운 방법은 결국 현재 상태에서는 고소득층한테 좀 더 세금 부담을 지우는 방법이 네. 누진적으로 만들면서 세수를 더 걷는 방안인 네. 거죠. 네. 그다음에 이제 사회보험료 질문하셨는데요. 사회보험료 같은 경우에 이제 조세와 사회보험 이것을 어떤 규모로 가져갈 거냐 이것은 그 정부 재정 운용에 있어서 재원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또 큰 주제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어느 나라는 사회보험을 중시하고 어느 나라는 조세를 중시하거든요. 사실 그래서 제가 그 질문을 이제 드린 건데 우리나라도 그렇고 프랑스 같은 나라도 그렇고 뭐 사회보험 중심의 뭐 복지 제도 아니냐 이제 이렇게들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면은 그 세금을 올려서 복지 재원을 더 확대하는 그리고 이제 복지 혜택을 넓히는 이런 이제 길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보험 중심의 이제 복지를 하고 있으니까 보험료를 뭐 인상을 하든 누진율을 더 적용하든 이쪽에다 더 무게를 둬가지고 하는 방안 뭐 이런 것도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어, 프랑스는 어떻죠? 프랑스. 이게 좀 복잡한 구석이 있어서 단순하게 이렇게 말하기가 좀 어려운 게 있는데요. 그 OECD 국가들 중에 그 조세하고 사회보험 중에서 어느 쪽을 더 많이 그 비중을 많이 두느냐를 보면 특히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에 사회보험 비중을 이제 많이 둡니다. 그리고 네. 프랑스 같은 경우에도 소득세의 그 비중이 더 적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런 구조가 바람직하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아까 이제 이거하고 관련해서 소득세는 누진적인 구조이기 때문에 네. 사실은 소득 재분배 기능이 강한 반면에 사회보험 같은 경우에는 이게 누진율이 없거나 약하기 때문에 소득 재분배가 재분배 기능이 좀 적습니다. 네. 그래서 프랑스 같은 경우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예를 들면 사실은 사회보장을 통해서 보호를 받아야 할 아니 근데 스웨덴이 그렇다고 들었는데요. 그 사회보험료도 이 누진율을 적용을 해가지고 고소득층한테는 보험료를 많이 내게 하고 이렇게 한다고 하던데. 그것도 그 정하기 나름입니다. 그 꼭 사회보험이라고 해서 누진율이 적다 뭐 그렇게 하기는 어려운데요.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 이게 누진율이 거의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건강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누진율이 있는 편이잖아요. 있잖아요. 확실히 고소득층이 많이 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회보험 전체에 대해서 말하기가 어려운데, 그래서 저는 이제 약간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약간 다른 입장인데, 건강보험은 현재 상태에서 그 다른 나라들하고 많이 비교해봤을 때 우리나라의 보험 그 사회보장 중에서 제일 잘 되어 있는 것은 복지제도 중에 제일 잘 되어 있는 것은 건강보험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건강보험 제도 같은 경우에는 그 얼마 전에 건강보험 하나로 운동했던 것처럼 현재 상태에서 보험료를 조금씩 올려서 보험료 10,000원 더 내서 복지 혜택을 이제 더 확대하자. OECD 평균 뭐 80, 현재 보장이 60% 수준이라면 한 80% 수준까지 하자. 저는 그 의견에 동의하고요. 사회보험 측면에서는 아니 저 건강보험 요 측면에서는 분명히 사회보험 확대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고요. 근데 이제 그건 말고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 이게 노후보장이거든요. 노후보장 같은 경우에 이제 이것을 지금 현재 우리나라 상태에서 한다라고 하면 사실은 이제 안정적인 직장에서 그 안정적인 기업이 반 정도 보험료를 부담할 수 있는 그런 노동자가 나쁘지 않은 거예요. 물론 이제 소득 재분배 기능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제 뭐 대기업에 근무하는데 내가 내고 기업이 반 내주고 근데 이제 소득 재분배 기능이 있으니까 내가 좀 불리하다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대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기업으로부터 많은 돈을 기업이 이제 대주기 때문에 유리한 구조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소득 재분배 기능이 약한 사회보험이 커지게 되면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정리를 해보면 이 조세를 통해서 이제 복지 재원을 더 많이 확대하는 게 소득 재분배 기능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더 좋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요. 현재로서요. 왜냐하면 소득 재분배 기능이 한국에 너무 약하기 보험료도 이제 뭐 재분배 효과가 있는 누진적인 시스템으로 가는 게 좋고 그렇게 되면은 또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으니까 좋겠다 이런 말씀이고 크게 둘러 보면은 이 조세를 더 뭐 증세를 해서 복지 재원을 마련하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 더 추가를 해야 될 게 있는데요. 누진율 구조도 중요하지만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그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 저희가 사각지대가 많습니다. 사각지대가 왜 많냐면은 결국엔 이것은 기업이 반을 부담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안정적인 직장에 취업한 사람들, 보호가 좀 덜 가도 되는 사람들은 4대 보험에 쉽게 가입이 되는데 저소득층 같은 경우가 이 4대 보험에 가입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국민연금에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것이 그거거든요. 사각지대가 이렇게 존재하는데 이 사람들한테 가입해라. 이게 어려운 거잖아요. 그래서 정부가 지금 사회보험료, 저임금 노동자한테 사회보험료를 주는 거, 사회보험료를 대신 내주는 거 생각해보면 이게 바로 그냥 조세로 커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들도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도 약간 이제 의문 점이 있고 또 많은 분들도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저도 월급쟁이지만은 소득세를 올려가지고 누진적으로 그렇게 해서 뭐 증세를 한다 그러면은 조세장이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지난번 박근혜 정부가 언제죠? 한 달쯤 전인가요? 2달쯤 전인가요? 조세 개혁한다 그러니까 금방 뭐 막 그 조세저항과 비슷한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러니까 금방 이제 그 정책이 바뀌고 이렇게 했는데 그게 이제 하나고요. 그러니까 이제 조세저항이 그 뭐 많이 올리면 올릴수록 더 심할 거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어떻게 뭐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제 하나는 누진제도거든요. 누진제도에 대해서도 뭐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근데 그게 또 왜 필요하냐. 능력에 따라서 돈 많이 번 사람들은 잘 살 권리가 있고 그 다음에 능력이 모자라서 또는 게을러서 일 좀 적게 하는 사람들은 소득이 적으니까 그 수준에 맞게 살고 이게 그 일한 만큼 벌고 일한 만큼 잘 살고 이러는 그 형평의 원리에 만든 거 아니냐. 능력본위주의라고 보통 얘기하는 거기에 비추면 역차별이죠. 역차별.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반대의 의견을 가지신 분들이 꽤 있을 것 같아요. 그 질문하신 그 두 가지 지금 그 문제가 이 복지국가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장애물이 되는 사실은 어떤 테크니컬한 문제라든가 설계의 문제라든가보다는 저는 그 가장 장애물이 되는 국민들의 의식이라든가 이런 것이 확실히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는 언론의 역할도 중요하고요. 한 가지는 그 재원을 마련해서 그것을 다른 곳에 쓰지 않고 복지에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을 가감없이 보여준다면 그러니까 국민들이 체감을 못하는 건 돈을 내는데 내가 어떤 복지를 받는가 그것을 체감을 못하는 거거든요.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 근데 실제로는 우리가 많이 받는 것이 바로 건강보험이거든요. 그렇죠. 의료보장이거든요. 이런 의료보장 시스템이 어디 전 세계에 가서 찾아보기 어려운 그런 의료보장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에 대한 체감을 할 수 있고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낸 만큼 저소득층이라고 하면 낸 것보다 더 많이 받는다 라고 하는 것들을 가감없이 보여준다면 사실은 인구의 정부가요? 그렇죠. 정부와 언론이 그렇게 된다면 뭐 국민들의 한 70%는 다 누리는 거거든요. 여기서 이제 30%를 이제 볼모로 삼아서 70%의 동의를 얻어서 가자. 30%는 잘 사는 사람들. 그렇죠. 이게 이제 두 번째 문제하고 걸리는 건데요. 이제 여기에서 그러니까 이 문제에 있어서 중요한 건 특히 이제 언론이 뭐 세금 폭탄이라는 등 이 세금도 안 내는 저소득층도 마치 자기가 세금 폭탄을 맞는 것처럼 생각하게끔 하는 그런 언론의 언론 플레이 이런 것들이 상당히 문제였던 것 같고요. 그 말을 이제 앞으로 쓰지 말아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가감 없이 이것이 계층별로 어떤 효과를 발생시키는가 이것을 이제 가감 없이 보여주고 그 다음 단계로 이제 저는 국민들의 이제 동의를 받는 거죠. 왜 그러면 그 소득 재분배 기능을 국가가 해야 되느냐 이런 것은 자본주의의 속성하고 관련되는 것 같은데요. 자본주의 지금 현재 저희가 97년 이후에 계속해서 저출산 양극화 현상을 겪고 있잖아요. 부익부 그렇죠. 빈익빈.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그냥 자신의 능력대로 벌고 능력대로 쓰는 것이 가장 정의로운 것 같지만 이게 하나의 국가, 하나의 국민이 유지되기에는 현재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는데 또 그것이 이제 결국에는 다 돌아서 자기한테 이제 나쁜 방향으로 돌아오는 거죠. 과거에 물건이 잘 팔리지만 저출산으로 해서 애들이 태어나지 않으면 물건도 안 팔릴 테고 돈을 잘 벌기 위해서라도 어느 정도 복지가 돼서 저출산 문제가 해결이 되고 뭐 이런 것들 큰 차원에서 봐야 되는 것들인데요. 사실은 개인들은 그렇게 나서기가 어렵죠. 근데 이제 이런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나는 혼자서는 안 하겠지만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면 그냥 따라 가겠다라고 하는 마음도 다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앞부분에 있어서는 언론이 중요한 측면이 있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치인이 중요한 거죠. 정치가들의 역할이 복지국가라고 하는 비전을 제시하고 이 복지국가의 비전 하에서는
고소득층들이 세금을 많이 내서 불리하지만 그 고소득층도 어느 순간에 인생이 잘못돼서 나라고 떨어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순간에 국가의 복지에 의해서 사회의 그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그 나라를 위해서 쓰는 돈이 결국에는 사회 전체의 성장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나에게로 돌아온다. 그러한 것들을 설득할 수 있는, 그래서 국가 전체를 위해서는 현재보다 복지가 강화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정치가들의 역할과 시민운동. 근데 뭐 아주 좋은 말씀이신데 또 제가 딴지건 것 같습니다만 우리나라에 그런 정치가들이 있나요? 그거야 이제 저는 경제학자니까 그것까지. 아니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정부에 대한 불신, 국가에 대한 불신, 또 우리나라 정치에 대한 불신, 특히 젊은 층으로 갈수록 이게 심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는 정치인들이 할 일이다. 근데 그 멋있는 그런 이제 제대로 정치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느냐 이렇게 아마 길 가는 사람 잡아갖고 물어보면은 저는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적지 않을까요? 지금 없더라도 나타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저희가 제대로 된 민주주의를 하기 시작한 거는 역사가 너무 짧거든요. 예를 들어 문민정부부터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게 20년이 안 된, 그렇죠?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문민정부라고 하면 20년 좀 됐네요. 다른 나라의 서구를 살펴보면 이게 100년 이상 뭐 이렇게 된 민주주의 하에서 정치인들이 훈련되고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나라 정치인들도 그렇고 국민들도 그렇고 학습 효과가 빠르기 때문에 저는 지금은 없더라도 아마 이제 거의 노쇠한 정치인들이, 국민들이 또 그런 사람이 출연하기를 막 그렇죠. 기대를 많이 하죠. 예. 그죠? 저는 아주 새 시대의 새로운 인물이 어떤 새로운 비전을 가진 그런 인물이 게 열기가 쫙 올라와서 정치가들을 쫙 감화시켜가지고 새로 딱 태어나고 이런 식으로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 날이 하루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